우정 깊은 두 여인과 남편. 옛날 백제 땅 어느 마을에 연희와 분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지요. 그 시절에는 유난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연아, 우리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래, 분아, 우리가 시집을 가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꼭 함께 살자.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던 분이와 연희는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여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두 처녀의 부모들은 그녀들을 시집 보내기 위하여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랑감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백제 땅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싸움터에 나가고 없어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싸움터에서 팔 하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홍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던 그의 부모는 서둘러 그 청년과 딸을 혼인시키기로 하였지요. 연아, 정말 잘 되었다. 너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분이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분이를 매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이 또한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얼마 뒤 연희는 외파리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인을 하니 분이를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탓에 연희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연희 남편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저 서방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소원인지 말해보시오. 제게는 어렸을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어른이 되어도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약속하였지요. 서방님, 분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셔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소.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연희는 즉시 분이에게 소식을 전하고 얼마 뒤 분이는 연희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지요. 분이와 연희의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서먹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화목하고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분이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아, 네 남편이 한팔로 힘든 농사를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농사일을 그만하고 글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글 공부?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고? 글 공부를 해서 벼슬길에 나가야 큰 일을 하지. 농사는 우리가 지으면 되는 것이야. 그날 밤 연희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분이의 생각을 전하였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두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편안히 앉아 글 공부를 하란 말이오. 그러나 연희와 분이의 끈질긴 설득에 연희의 남편은 결국 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분이와 연희는 힘을 다하여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연희 남편은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연희 남편은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남편이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할 틈도 없이 연희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분이와 연희의 남편은 연희를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서방님, 제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합니다. 제가 죽으면 분이를 아내로 맞이하셔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서방님이 아내로 맞아 부디 행복하게 해 주셔요. 연희는 남편과 분이에게 서로 혼인할 것을 부탁하고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죽음은 남은 두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주 큰 슬픔이었지요. 연희의 남편과 분이는 슬픔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희 남편이 분이를 불렀지요. 아내가 죽기 전 우리에게 혼인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였소.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니니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소? 분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혼인을 하려는 것은 내 앞몸 편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또 죽은 아내의 뜻을 받들려는 것이오. 서방님, 연희의 유언은 제가 살아있는 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혼자 행복하자고 서방님과 혼인을 한다면 훗날 죽어 연희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한 것은 연희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말을 마친 분이는 조용히 일어나 연희의 집을 나왔지요. 그 길로 분이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연희의 명복을 빌며 보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두 여인의 숭고한 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마을에 두 개의 석탑을 나란히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된 사냥꾼의 딸들.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참 뒤의 일입니다. 황해도 산골에 한 사냥꾼이 딸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지요. 아내를 여인 사냥꾼은 딸들을 집에 두고 매일같이 사냥을 다녔습니다. 어느 봄날 사냥꾼은 사냥을 나갔다가 왕건 일행과 마주쳤지요. 걔 누구냐? 냉큼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 이렇게 외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사냥꾼은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고 얼른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지요. 임금님께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에 탄 왕은 감탄한 듯 말하였지요. 네 재주가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산 중에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을 만큼 뛰어난 무술을 지닌 자가 있다니. 그 짐승들은 다 네가 혼자서 잡은 것이냐? 예, 황공하옵게도 전하께서 사냥 나오시는 줄 모르고 산 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사냥 솜씨가 대단하구나. 과인은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지만 산 비둘기 한 마리도 못 잡았노라. 죄송합니다. 자네 이름은 뭐라고 하는가? 심파라고 하옵니다. 두메 산골의 초가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오늘은 거기서 쉬었다가 내일 다시 자네의 안내를 받아 사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왕건의 말에 심파는 몸둘 바를 몰랐지요. 그가 사는 곳은 너무나 누추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건 일행이 심파의 집 근처까지 오자 집 안에서 여인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비록 입은 옷은 누추하였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한 아름다운 처녀들이었지요. 저들이 누구인고? 예, 제 여식들이 옵니다.
왕건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이 잡아온 고기로 요리를 먹고 왕건은 초가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람 벽에서 흙 냄새가 나긴 했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잠자리였지요. 신파가 큰딸을 왕의 침소로 들여보냈지요. 큰딸은 건강하고 어여쁜 처녀였습니다. 왕건이 큰딸에게 물었지요. 너는 이 산속에서 평생을 지낼 생각이냐? 과인을 따라가서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느냐? 여자로 태어나서 무명 옷을 입고 이 쓸쓸한 두매에서 평생을 살고 싶은 자가 어디 있사옵니까? 그렇다면 과인을 따라 대궐로 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말이옵니까? 장난삼아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왕이 말하였지요. 다음날 왕건은 신파의 안내로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대궐로 돌아가지 않고 사냥꾼의 초가 집에서 하루를 더 묵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냥꾼 신파는 그날도 큰딸을 왕의 침소에 들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은 작은 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것을 눈치챈 신파가 작은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은 언니처럼 순순히 왕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지요. 전하, 소녀 하룻밤의 인연만으로는 싫습니다. 영원히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모르지만요. 왕건은 지금까지 여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궐에 있는 여자들은 왕후든 궁녀든 순종만 하였지 왕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지요. 대궐에서 전하를 모시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사옵니다. 만약 안 된다면 죽더라도 전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사옵니다. 좋다. 네 소망을 들어주마. 왕은 흔쾌히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사냥꾼의 작은 딸은 저희 언니도 잊지 마옵소서 하고 덧붙였습니다. 신파의 집에서 이틀 밤을 지낸 왕건은 개경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갈 때 곧 두 처녀를 데려올 꽃가마를 보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냥꾼의 두 딸들은 왕에게 꽃가마가 오길 기다렸지요.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거야. 우리는 어리석게도 전하의 헛된 약속을 믿고 말았어. 작은 딸이 왕을 원망하였습니다. 아니야, 잊으신 게 아니라 정사에 분주하셔서 우리들의 일은 뒤로 미루신 걸 거야. 대궐에는 우리보다 예쁜 여자가 많을 것이야. 그래서 잊으신 거라고. 과연 대궐에는 왕후를 비롯하여 많은 측실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작은 딸은 언니에게 왕의 약속을 단념하라고 했지만 큰 딸은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좀 더 기다려보자고 타일렀습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나갔지요. 대궐에서는 여전히 아무 기별도 없었습니다. 사냥꾼의 딸들은 덧없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지요. 왕건이 두 자매의 일을 생각한 것은 그 무렵 일입니다. 그리하여 급히 사자를 보내어 신파를 불러들였지요. 지난날 과인은 그대의 두 딸과 굳은 약속을 했노라. 나란 일에 쫓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두 딸들은 어디에 있는가? 전하, 죄송하오나 제 여식들은 얼마 전 절로 들어갔사옵니다. 뭐라고? 여승이 되었단 말인가? 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어떻게든 두 자매를 만나고 싶으니 즉시 대궐로 데려오라.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 황해도 구월산의 절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처님께 귀의한 두 자매는 찾아온 사신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불문에 들어와 세간의 일들을 모두 잊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저희들을 잊어주십사고 전하십시오. 사신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왕건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까지 보였지요. 이윽고 왕은 평양에 절 두 채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대서원과 소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구월산에 있는 자매 스님을 그곳으로 옮겨 살게 하고 큰딸에게는 대서원 부인, 작은 딸에게는 소서원 부인이란 칭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두 자매의 아버지에게는 김씨 성을 하사하고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금주령을 어긴 사람. 통제사 유진왕이 젊어서 선정관으로 대궐에 입직하였을 때 그때는 금주령이 엄하던 이모년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임금이 갑자기 입직 선정관을 불러들이라고 명을 내렸지요. 유진왕이 병을 받들고 들어가니 임금이 장검한 자루를 내주며 엄한 분부를 내렸습니다. 사흘 안으로 금주령을 어기는 자를 잡아오라. 그러지 못하면 네 목을 가져다 바쳐야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왕은 그만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실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심기가 언짢습니까? 내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너도 잘 알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못했더니 목이 타는 것 같아 죽을 것만 같구나. 유진학이 둘러대자 소실이 말하였지요. 저녁에 마련해 볼 터이니 좀 기다리셔요. 밤이 되자 소실이 술 파는 집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사올 수 없습니다. 하더니 병을 안고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왕이 몰래 뒤를 밟았지요. 소실은 한 초가 집으로 들어가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돌아온 유진왕은 그 술을 달게 마시고 다시 사오게 하였지요. 소실은 또 그 집으로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왕이 술병을 가지고 일어났지요. 소실이 의아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개 친구는 내 술 친구인데 이런 귀한 술을 어찌 혼자만 마시고 취하겠나. 가서 같이 마시련다. 하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유진왕이 문을 나서 술 사온 집을 찾아 문 안으로 들어서니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유생 하나가 등잔불을 돋우고 글을 읽고 있다가 유진왕을 보자 뜻밖이라는 듯 일어서서 맞아들였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 임금의 명을 받은 사람이요. 유진왕이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댁에서 산 술입니다. 일전 임금이 이러이러한 명을 내렸는데 그대가 이미 내게 잡혔으니 함께 가야겠소. 유생은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하였습니다. 금령을 어긴 사람이 무슨 구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늙은 부부가 계시니 작별 인사나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유생은 안으로 들어가 낮은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얘야, 어찌 자지 않고 찾아온 것이야? 전에 선비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 올렸지요. 어머니께서 끝내 듣지 않으시더니 오늘 제가 붙잡혔습니다. 이제 이 자식은 죽으러 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술을 빚은 것은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게 아침 저녁 죽이라도 끓여 먹이자고 한 노릇이란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때 유생이 첩까지 놀라 일어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운들 무엇하리요. 단지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늙은 어머님을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봉양해 드리오. 그리고 아무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으니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편히 지내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문을 나섰지요. 유진왕이 밖에서 그 말을 듣자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생이 밖으로 나왔지요. 어머님 춘추가 올해 몇이오? 70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없소? 없습니다. 내 차마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소. 내게는 아들이 둘이고 또 늙은 부모님도 안 계시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대는 마음을 놓으시오. 유진왕은 술병을 내오게 하더니 같이 한 잔 마시고 나서 병을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보아하니 살림 형편이 말이 아니군요. 내가 이 칼로 한때의 정을 표하는 바이니 그대는 이것을 팔아 어머니를 복양하시오. 유진왕은 떠나기에 앞서 차고 있던 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지요. 유생은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선정관이요.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소? 그러고는 가버렸지요. 다음 날은 곧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왕이 대궐에 들어가 죄 주기를 기다리니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래, 잡아왔느냐? 잡아오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면 네 머리가 왜 아직 붙어있단 말이냐? 유진왕은 엎드려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은 제주 목에 귀양을 보내되 보통 죄수보다 새 곱절 길을 다우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유진왕은 몇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고 나서야 풀려 나왔지요. 그 뒤 10여 년 동안 불우하게 지내다가 늦게야 벼슬이 회복되어 초계 군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을 원으로 있은 지 몇 해 동안 사육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루는 암행어사가 출두하더니 창고를 봉한 다음 곧장 동원으로 들어가 아전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는 것이었지요. 한창 형장을 치는 판에 유진왕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암행어사란 지난날 동촌 술을 팔던 집 유생이 분명하였지요. 그 길로 사람을 시켜 만나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어사는 놀라며 대답을 하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고을원이 무엇하러 나를 만난단 말이냐?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로군. 그때 유진왕이 무작정 들어가 넙적 절을 하였지요. 어사님께서는 본관을 모르시옵니까? 본관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귀되기 전날 동촌의 아무 동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사는 놀라며 물었지요. 그건 왜 묻소? 아무의 아무달, 아무날 밤 금주령을 어긴 자를 붙잡아 오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선장관이 왔던 일이 혹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사가 더욱 놀라며 물었지요. 생각나오. 본관이 바로 그 사람 이올시다.
그제야 어사가 급히 일어나며 그의 손을 붙드는데 눈물이 비 오듯 흘렀지요. 그대는 내 은인이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천은이 아니리요. 그 길로 형구들을 나가게 하고 죄인들을 모조리 풀어주게 하였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풍악을 잡히고 즐기며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며칠을 더 묵고 돌아간 어사는 곧바로 유진왕보다 더 정사를 잘한 사람이 없다고 극구 칭찬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그의 정사 업적을 갸륵하게 여겨 삭주 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뒤 어사가 대신 벼슬까지 오른 뒤 이 일을 말하니 모두들 의로운 일이라고 떠들썩하였지요. 유진왕은 벼슬이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저승에 간 젊은이. 옛날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가난한 젊은이가 살았지요. 부자는 인색하여 비싼 이자를 받기로 유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돈으로 벼슬을 사서 양반의 행세까지 톡톡히 하였지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젊은이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부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이놈, 네 놈이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셈이냐? 부자는 날마다 타자와 닥달을 하였지요. 영감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이놈이 갚지 못할 돈은 왜 빌려 쓰는 것이야? 부자는 호통을 쳤지요. 시간이 지나도 가난한 젊은이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빚 갚을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죽어야겠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다니요? 저승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돈을 마련해 와야겠소. 남편은 엉뚱한 말만 하였습니다. 여보, 저승에는 어찌 가며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돈을 빌릴 데가 전혀 없소. 그러니 저 세상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여보, 저승에 갔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나야지. 남편은 계속 물을 소리만 하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보았지요. 여보,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 말도 맞소. 내가 요즘 부자 영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죽기로 결심했소. 그러더니 남편은 아내의 귀에 입을 대고는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젊은 여자가 울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지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남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자도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죽으려거든 내 돈이나 갚고 죽지. 그냥 죽어? 이런 나쁜 놈. 영감마님, 너무하셔요. 죽은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이 사람 무슨 소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갚아. 장례가 끝나면 이 집을 내놓아라.
부자는 버럭 화를 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의 관을 들고 산으로 갔지요. 사람들이 관을 땅에 묻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관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네 귀신인가 사람인가? 마을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 사람입니다. 여보게 그렇다면 어찌된 일인가?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요. 저승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뭐? 저승에 다녀왔다고? 예, 저승에 가보니 여기와 다를 것이 없었지요. 거기에도 왕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젊은이는 저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승에 아는 사람이 있던가? 저희 아버지를 만났지요. 사실 부자 영감에게 빚을 져서 아버지께 돈을 얻으러 갔었지요. 가보니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지요. 부자 영감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정말 고맙네. 더군다나 돈을 받게 되어 더욱 반갑네. 그렇지 않아도 돈 갚을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또 저승에 가서 영감님의 아버지도 만났지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어머니도 같이 계시던가? 그럼요. 저희 아버지 댁에서 영감님의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뭐? 자네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이이기에 같이 계신단 말인가? 순간 부자 영감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젊은이도 부자 영감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여보게 왜 저승에 갔던 이야기를 하다 마는가? 아유, 궁금해 죽겠네. 어서 계속하게. 마을 사람들이 재촉하였지요. 저승에 가니 저희처럼 못 살던 사람도 부자가 되어 살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기와 집에서 아주 잘 살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는 양반과 저희 같은 상놈이 결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양반과 상놈이 결혼을 하지 뭡니까?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가 웬 거지를 만났는데요. 저를 보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부자 영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거지는 누구였는가?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던 분이셨지요. 그런 분이 저승에서 거지 노릇을 하던 걸 보니 어찌나 불쌍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돈 빌린 증서를 써주면서 이승에 돌아가면 아들에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자네 저승에서도 좋은 일을 했군. 자네 아버지는 혼자 사시던가? 젊은이는 다시 부자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들어갔더니 새 어머니가 나오시던데요. 젊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성하였지요. 여보게, 자네 우리 집에 좀 오게. 저승에 다녀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 내 닭 한 마리 보낼 테니 푹 삶아 먹고 나서 찾아오게. 부자 영감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눈치를 챘는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부자 영감의 집에 다녀왔지요. 부자 영감이 앞으로 저승 갔던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더군. 빚을 없애주겠다면서 말이야. 이제 우리도 빚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 당신 연극 하나는 정말 잘하더군요. 부부는 빚 문서를 얼른 태워버렸지요. 보덕굴과 보덕암 이야기. 옛날에 한봉이라는 소년이 금강산에 살았습니다. 한봉이는 숲속에 초당을 한 채 지어놓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새와 짐승들은 이웃이 되고 바람은 벗이 되었습니다. 한봉이가 금강산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지요. 그날도 한봉이는 초당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휴, 저 책을 언제 다 읽는담? 책을 읽다 말고 누워버렸지요. 초당 구석에 책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금강산에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책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생각 말고 저 책을 다 읽으라고 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한봉이는 글 공부가 지루해졌습니다. 아휴, 졸려서 안 되겠다. 한봉이는 졸음을 쫓기 위하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느티 나무에 기대어 하늘 높이 떠가는 흰 구름을 올려다보았지요. 저 구름은 얼마나 좋을까? 한봉이는 어머니께 가고 싶었습니다. 책도 이만하면 많이 읽었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야.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길을 걸었지요. 한봉이가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꽃송이를 들고 한봉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네가 한봉이로구나. 나는 보덕이라고 해. 여자아이는 꽃송이를 안고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보덕이? 자, 이 꽃 가질래? 한봉이는 여자아이가 주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보덕아. 한봉이는 보덕이가 사라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어디로 갔을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개울가 나뭇가지에 흰 수건이 걸려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여자아이가 물을 떠놓고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봉의 마음이 두근거렸지요. 보덕아. 한봉이가 아는 척을 하자 여자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흰 수건을 가지고 골짜기 위로 달렸습니다. 이번에도 한봉이는 여자아이를 쫓아갔지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한봉이는 산 중턱에서 흩날리는 흰 수건을 보았습니다. 저건 보덕이의 수건인데? 여자아이는 수건을 날리며 한봉이를 쳐다보더니 절벽의 바위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봉이는 굴 속을 들여다보며 여자아이를 찾았습니다. 보덕아. 그런데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구석에 돌책상이 있었지요. 그때 여자아이가 커다란 금빛책 한 권을 손으로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자, 받아. 한봉이는 여자아이가 주는 금빛책을 받았지요. 겉면에 천리말리 꿰뚫어 보기라고 쓰인 금빛 글자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책 한 권만 보면 어머니가 주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봉이는 얼른 책 표지를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 난생 처음 보는 글자 같은데. 한봉이는 책을 눈에 가까이 대보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전혀 모르는 글자였지요. 넌 이 책을 읽을 수 있니? 넌 누구야? 하나씩만 물어봐. 넌 누구야? 난 너처럼 금강산에 들어와 글 공부를 하는 애야. 그래? 그런데 왜 이런 알아보지도 못하는 책을 준 거니? 난 날마다 네가 글 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요즘은 통 글을 읽지 않더구나. 여자아이는 돌 책상 곁에 쌓여 있는 책들을 가리켰습니다. 난 저 책들을 100번이나 읽었단다. 그랬더니 금빛 책에 쓰여진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 한봉이는 그동안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머니가 보내주신 책들을 모두 읽기 전에는 절대로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야. 한봉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읽지 못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부터 10년 동안 꼼짝 않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봉이는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었지요. 한봉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준 여자아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굴을 보덕굴이라고 부르고 보덕암이라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범을 때려잡고 처녀를 구한 총각. 다녀오겠습니다. 삼길이는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방 안에 누운 노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노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얘야, 너무 깊은 산중으로 가지는 말거라. 요즘 호랑이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구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점심상은 부엌 한쪽에 봐두었으니 꼭 챙겨 드십시오. 삼길이는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습니다. 삼길이는 충청도 두매 산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인 데다가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 글 공부는 비록 못하였으나 행동 거지나 예의 범절이 깍듯하였지요. 삼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몸져 누운 노부를 대신하여 노모와 함께 집안일을 꾸렸는데 지금은 노모마저 늙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삼길이에게 딸을 주려 하지 않아 27이 된 지금까지 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길이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가 끝나는 늦가을이 되면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거나 화전을 일궈 생계를 연명하고 노부의 약값을 마련하였지요. 추수가 끝난 가을이었기에 날마다 망태기를 메고 온 산을 뒤지며 약초를 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삼길이는 산에 오르면서 이것저것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지요. 워낙 없는 살림이라 세 사람이 모두 세 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없는 노릇인지라 삼길이는 저녁만 집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점심은 산에 있는 나무 열매와 칡뿌리로 간신히 허기를 속였습니다. 그때 삼길이가 단풍 구경도 할 겸 잠시 쉬려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들었는데 그때 난데없는 호랑이의 포효가 온 산을 메아리 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삼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포효만 거푸 산골짝을 뒤흔들었습니다. 삼길은 걸음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호랑이 소리는 등성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등성이 가까이 다가간 삼길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슬쩍 떼보니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래쪽 바위 위에 있었지요. 그 앞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삼길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지요. 처녀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삼길은 망설임 없이 숨을 죽이고 바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삼길이 뒤에서 다가오는지도 몰랐지요. 삼길이가 몸을 날려 뒤에서 호랑이의 목을 죄기 시작하였습니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발톱을 세우고 사지를 비틀며 용을 썼습니다. 워낙 덩치가 큰 놈이라 삼길이가 있는 힘을 다해 목을 죄는데도 금방이라도 삼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심하게 버둥거렸지요. 그 순간 삼길이는 주먹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거짓말처럼 바위 아래로 맥없이 굴러 떨어졌지요. 삼길이는 처녀의 인중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다행히 처녀는 숨을 쉬고 있었지요. 급히 처녀를 들쳐업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로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뇌리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지요. 처녀는 꼬박 사흘을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비명을 지르며 헛소리를 하였지요. 삼길의 노모는 밤잠을 설쳐가며 처녀를 간호하였습니다. 삼길은 좋은 약초를 캐어다가 정성껏 다려 먹였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삼길이 처녀의 약을 다리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노모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시오. 삼길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하였어요. 왠지 쑥스러운 느낌이 든 까닭이었습니다. 삼길이는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놀랐겠소. 이제 안심하시오. 한동안 처녀는 말이 없었어요. 노모의 기쁨에 찬 목소리만 삼길의 귓전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뉘신지요? 그리고 제가 어찌 여기에 있나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호랑이 밥이 될 뻔한 목숨을 우리 아들이 구해왔다오. 처녀는 노모의 말을 듣고서야 저간의 일들이 기억나는 듯 화들짝 놀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처녀는 삼길의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뭐 있겠소. 처자가 기력을 회복한 것이 고마울 따름이오. 삼길의 노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곁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삼길에게 처녀는 다소곳하게 이마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요? 아닙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간호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듣기에 맨손으로 호랑이와 대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호랑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삼길은 스스럼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여염집 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뉘댁 처자이신가? 노모가 궁금한 듯 물어보았지요. 예, 소녀의 아버지는 홍판서 대감이시고 저는 그분의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잠시 방 안에 물속처럼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삼길의 노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판서의 딸이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었지요. 사실 노모는 삼길이 처녀를 업고 왔을 때부터 간호를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은근히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만 잘 된다면 노총각 신세를 못 면한 아들을 장가들여 오순도순 사람 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숨기려는 모양으로 노모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저런 무남 동료 외동딸이면 귀하게 키웠을 텐데 호환을 당했으니 지금쯤 얼마나 속이 탈꼬. 그 소리를 흘려 들으며 삼길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처녀가 삼길과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모가 만류하였지요. 아직 기력도 부실한 데다 가는 길도 모르며 처녀 혼자 몸으로 산길을 다니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녀는 슬픔에 잠겨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시 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노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며칠을 더 삼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처녀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틈 나는 대로 삼길의 노모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지요. 처녀는 판서의 무남 동녀라고 하기에는 집안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르쳐주면 그 다음엔 혼자서 너끈히 그 일을 해내었지요. 삼길은 처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서 산을 타고 약초를 캐는 시간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때가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다가 처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날이 조금씩 다가오자 매사가 심드렁해질 뿐이었지요. 삼길의 노모도 전과 같지 않게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 아침 삼길과 처녀는 노모가 지어주는 새벽 밥을 먹고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아쉬움을 참지 못한 노모의 눈물을 뒤로한 채 두 사람은 서리가 내린 산길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 내려갔지요. 마침내 처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처녀가 다짐하듯 삼길에게 말하였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제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서요. 처녀의 재촉에 삼길은 얼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홍판서는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딸의 얼굴을 쳐다보며 쓰다듬던 홍판서는 두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삼길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삼길은 첫눈에 보기에도 떡 벌어진 어깨하며 몸집이 장대한 것이 범상한 인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홍판사는 삼길의 손을 몇 번이고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지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홍판사는 아직도 상기된 표정으로 딸의 말을 받았습니다.
소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또한 이분 댁에서 비록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수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소녀 이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홍판서보다 더 놀란 사람은 삼길이었습니다. 아니 될 말이오. 나는 가난한 농사꾼으로 약초나 캐고 숯이나 구우며 겨우 연명하고 있소. 낭자같이 귀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사람이란 말이오. 저와 하신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그건 삼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홍판서는 두 사람이 이미 혼인을 결심하고 정을 통했다고 여겼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판소로서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글줄이나 깨쳤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하찮은 양반 자제보다는 보기에도 믿음직스런 삼길에게 딸을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죽었을 내 딸의 목숨을 자네가 살렸으니 앞으로도 내 딸 아이의 인생을 자네가 책임지게. 곧 혼례 준비를 서두를 터이니 그리 알고 어서 가서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삼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삼길은 마을 어귀에서 했던 약속이 자신과 혼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는 처녀의 사려 깊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생 배필을 만난 홍판서의 딸은 시부모를 성심껏 모시는 착한 며느리이자 고된 집안일 중에도 남편에게 그를 가르치는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삼길은 부인의 도움으로 나이 40이 다 되어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벼슬길에 나간 삼길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의 총애를 받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탄한 관복을 누렸습니다. 숙종은 삼길을 안찰사로 보내어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피게 하였는데 그가 얼마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 지금도 충청도에는 김삼길의 선정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